쓰레기로 버리면 증거가 남는다. 그냥 변기물에 흘려버린다. 온도를 올리자 부패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지문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부엌에서 죽이고 무조건 표백제로 꼭 처리해야만 한다. 그를 먼저 칼로 죽이자. 그리고 그녀가 오기 전까지 모든 피를 다 닦아놓고 기다리자. 그녀가 오면 똑같이 칼로 찔러 죽이고 샤워대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자. 법의학적 증거는 다 씻겨 내려갈 것이다. 칼을 준비하자. 조각칼 같은 것도 좋다. 해머도 가져와야 한다. 뼈를 으스러뜨려야 한다. 그의 팔을 자르고 살점을 그녀의 손톱 밑에 넣어두자. 화학양품을 이용해 조직을 파괴시키고 뼈를 부드럽게 만들자. 이런 작업은 1시간마다 계속 용액을 넣어 가속화시키자. 그녀의 핸드폰으로 일요일 늦은 오후 나에게 메시지가 오게 하자. 그게 바로 나는 베턴 루지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그녀가 일요일까지 살아있었다는 것 또한 증명해 줄 것이다. 이것은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살인 계획서대로 매우 잔혹하게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은퇴를 앞둔 부부 61세 조엘 가이 시니어와 55세 리사 가이였습니다. 남편 가이 시니어는 42차례나 칼에 찔렸으며 범인은 갈비뼈 절단 및 손, 손목, 어깨, 다리, 오른쪽 발목 등을 끔찍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발견된 상흔에는요, 방어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필사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아내 리사 가이는 31차례나 찔렸으며 갈비뼈가 총 9개가 절단되었고 머리 부분을 냄비에 넣어 끓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오컬트 스토리, 녹스빌의 미치광이 살인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촬영 날짜로부터 이틀 전이었습니다. 녹스빌 법정에 출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급 살인 2건, 사체 훼손 2건, 그리고 이 살인사건 자체의 중범죄 살인 1건. 바로 가이 시니어와 리사 가이의 아들입니다. 나이 31세 조엘 가이 주니어였습니다. 부모님을 살해할 살인 계획서를 만들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2016년 11월 29일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 아파트에서 체포한 그를 분명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주장인데, 첫째, 범행 동기는 분명 이것이다. 집에서 떠나 베턴 루지에서 생활하며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던 가이 주니어였는데 부모님은 은퇴할 준비가 되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주냐, 너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금전적 지원을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에 대한 원한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범행 동기인데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턴 루지 아파트에서 앞선 가이 주니어의 살인 수첩, 그 계획서 중에 50만 달러의 생명보험 및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적어놓고 그거 다 내 거다 라고 적어놓은 기록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범행 방법 또한 살인 계획서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유추가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아내였던 리사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상관이었던 제니퍼 화이트헤드가 이상한데 왜 전화를 안 받지? 결국 안전을 좀 걱정해서 경찰관에게 전화해 집을 좀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출동했던 경찰 제레미 맥코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전화를 받고 골든뷰 레인하우스로 갔습니다. 분명 집 앞에 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집 안에 없다는 느낌이지? 왜 벨을 눌러도 가만히 있지? 그래서 뒷마당 쪽으로 조심히 가봤는데 문고리가 없어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을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상한 악취와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고의 뒷문을 여는 그 순간에도 집안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팀 동료들에게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고 집의 한 층 한 층들을 보는데 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 당시 출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상층부에 있는 운동실. 운동하는 장소에는요, 칼, 옷, 그리고 옆에 보면 혈액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자 모자이크가 된 부분, 어느 한 남성의 손이 잘린 채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공격을 당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곳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집안 내부는 광기 어린 살인 현장이었죠. 그리고 조심히 내려가 봅니다. 펄펄 끓고 있는 냄비. 이거 누가 물을 올려놨지? 사람들이 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나?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시신 중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옆쪽에는요, 이상한 화학 용품들이 계속 놓여져 있었죠.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리고 표백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시선을 따라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것. 플라스틱통 2개 큰 거였는데요. 냄새가 매우 이상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열어봤더니 용액과 시신을 섞어놓아 아예 용에, 즉 녹여버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가히 주니어는 이 이야기에 대해 반박합니다. 저는요,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부모님 집에 도착한 거 맞아요. 다른 형제들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11월 27일 일요일 배턴루지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걸 믿지 않았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으니. 살인 계획서에도 적혀 있었던 내용들. 내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녹여야 돼.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냄비도 마찬가지. 또한 엄마였던 리사의 핸드폰으로 예약 문자를 보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계획까지도 그 안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체포되었던 배턴루지 집에서도 여러가지 물품에서 혈흔 및 DNA 반응도 확인됐으니 말이죠. 증거는 명확합니다. 범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를 함께 봐주십시오. 2020년 9월 28일 재판의 모습입니다. 여유롭게 웃고 있는 피고인. 자, 이를 앞두고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증거로 제시된 건 바로 목격자가 존재했습니다. 상황을 맞췄어야 되니 말이죠. 바로 녹스빌 터키 크릭 쇼핑 센터에 있는 월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모습, 바로 어머니, 피해자 리사입니다. 리사가 물건을 구매하는 시각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날짜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살아있을 때 마지막 모습일 가능성이 높은데 2016년 11월 26일 정오쯤 이곳에 와서 물건을 샀고요. 이 물건은 집 안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즉 풀어 헤치지도 못했다는 거죠. 살인 계획서에 따르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아빠를 이미 죽인 뒤 엄마가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비디오가 존재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26분 들어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이 주니어입니다. 가이 주니어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무언가 물건들을 삽니다. 당시 내역서를 통해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산 건 의료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소름 돋는 모습이 하나 포착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잘 봐주십시오. 밴드를 사는 모습. 근데 여러분, 손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손을 다쳤습니다. 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 어떤 문제 때문에 손을 다쳐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고 있었죠. 자,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2시 정도까지는 살아있던 엄마, 그런데 3시 반 정도에 왔던 아들은 다쳐서 온 것, 살인 계획서대로라면 이 이전에 이미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시간이 2016년 11월 26일, 사건 발생이 2016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재판이 시작된 날짜는 9월 28일 2020년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2016년 11월 발생한 사건이 왜 2020년 9월 28일이 되어서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요. 바로 그건 증거의 차이였습니다. 가이 주니어는요, 배심원과 재판부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음에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좀 모호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 퍼펙트하잖아. 완벽한 살인마니까, 확실하니까 사형시킬 수 있는 거 맞잖아. 사형 내릴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가이 주니어는요,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유죄를 준다면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바로 친필적 소송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의식을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말대로 내가 정말 부모님을 처참하게 살해한 살인마면 나를 사형시키세요. 그만큼 나는 떳떳합니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건을 쭉 보시면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제 범인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이 주니어가 범인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바로 살인계획서. 왜냐면 이 모든 사건의 순서는 살인계획서에 바탕된 대로 증거들이 하나씩 또박또박 맞아떨어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2020년 6월 녹스 카운티의 스티븐 스워드 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 부모, 토막살인을 낸 이 남자 주니어의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 아파트에서 압수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즉, 살인 계획서는 증거가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발견된 혈액 및 도구, 물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문제였는데요. 이걸 가이 주니어 측이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렸던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받은 수색 영장은 녹스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그 집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의 물품을 압류하라고 한 거지, 거기 있던 너가 살고 있던 배턴 루지의 아파트 쪽을 허가를 내준 적은 없다. 즉, 거기서 취득한 모든 증거물은 불법 취득 증거로서 재판에서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다.
만약 이걸 입증하려면 당시 경찰은 배턴루즈 아파트에서 나온 혈액, 책, 머리카락의 증거들이 어떻게 이 집에서 그 집으로 이동됐는지에 대한 정당한 증명 및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거기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누군가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이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증거가 깨져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27일까지 전 집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다쳐서 그냥 산 것뿐이에요. 제가 죽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이 주니어의 주장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는 것. 배턴루즈의 살인 계획서 및 혈액 DNA 증거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을 유죄로 입증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이 재판은 당시의 살인 모습, 혈흔 형태, 당시의 흔적으로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유죄 입증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엘 가이 주니어, 그는 유죄 판결이 날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어떤 이야기였는지 아마 이제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 어떻게 증명을 못하지? 그게 아니라 수색 영장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더 지켜보고 저희도 나중에 방송에서 더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재판 싸움이 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3자에 보면 야, 제가 100% 범인이지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가이 주니어는 배심원단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죄냐? 나에 대해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증거도 아니다. 약간 이런 쪽인 거죠. 당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집안에 있는 가족 사진도 보여주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냐? 너를 되게 아끼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느냐? 근데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 동기 그리고 무슨 뭐 때문에 했다, 그리고 그걸 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범행 동기가 돈 때문이다라는 그 살인 계획서에 대한 부분으로 걸었는데 저 동기를 그 세 자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동생들이죠. 세 자매로 검찰은 증인을 바꾼 것 같아요. 세 자매가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한테 들었다.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들었습니다 라고 했고, 다만 당일에 있었던 범행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친족살인이기 때문에 집 안에 가이 주니어의 DNA가 나오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오던 DNA가 나오던 잘못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자기가 살던 집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있는 것으로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붙은 상황인 거죠. 저도 이 사건이 옛날에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도 막 법적으로 싸우더라고요. 계속 불구하고 6월 달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고 나서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다가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이제서야 방송을 한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이틀 뒤에 방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재판 들어가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저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일부러 너 범인 되라 라는 식으로 물건을 놨을 확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배제할 수 있느냐, 저기는 당시에 압수수색의 범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 주니어가 이긴 거죠. 그래서 판사도 이건 채택할 수 없다가 된 거라 재판 보면 막 증거물 이런 거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솥이 좀 뜨거웠다, 따뜻했다, 그러니까 켜놨다. 그럼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외부 침입 흔적? 그걸도 따져요. 문고리가 부서지지 않았냐? 경찰도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진짜 이게 만약에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입증 못해서 무죄 나오면 뭐 사실 그럴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지? 넌 살인 계획서는 뭐냐? 예언서죠, 거의. 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언서가 됐단 얘기야. 자기가 그냥 그걸 써놨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대로 그 행동을 했단 얘기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근데 이제 재판에서 봤을 때는 유죄 입증을 정말 해낼 자신이 있느냐에서 문제가 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쟤는 범인이야, 이거예요. 범인이지. 근데 법 앞에 범인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딜레마가 온 것 같아요. 법 앞에 범인일까? 왜냐면 거기 있는 건 모두 다 증거 채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집안에 있는 흔적만 가지고 놨을 때 가이 주니어를 기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붙죠. 아마 저희 방송 쪽, 이제 사건 쪽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정말 소름 돋으실 거예요. 그러네? 저 계획서가 증거 채택이 안 돼버리면 뭔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인인데, 그걸 뭐 저쪽 사회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범인인데 감정적으로 범인, 구속, 체포 이게 안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법 앞에. 아마 여기 지금 다 똑같아요. 이거 판결 하는 거 장면 보면은 판사도 답답해하고 검사도 답답해하고 다 답답해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흔적들이 있어서 이 증거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 사건은 기소도 빨리 됐고 최대한 빨리 처리를 했겠죠. 근데 지금 검찰의 입장, 경찰의 입장에서도 살인 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증거였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정말 이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찾아낸 게 그 월마트였던 거예요. 월마트 봐라, 이때까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 그죠? 피해자가 살아있었다. 근데 피해자가 그때 12시까지 살아있는데 집에 갔고 그 물건들을 집에다가 내려놓지도 못했다, 제대로 풀어헤치지도 못했다는 건 그 전에 피해를 입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범인한테 타겟으로 당한 건 12시 반 이후에 집에 갔을 때니까 뭐 1시 이후 이 정도일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피해를 입고 사망했을 거고, 그 이후에 온 남자가 한 명이 있다. 그 남자가 아들이다. 그리고 걔는 3시 반에 왔다. 그리고 걔는 다친 걸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쪽은 계속 똑같이 얘기하죠. 그게 왜 살인의 증거냐? 살인을 한 거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껴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설명을 다 드린 건데, 확실한 건 재판상 불법적인 취득 이제 자료, 그 증거물 채택 때문에 안 된 거고, 현재 이제 참여재판으로 배심원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배심원단을 검사든 피고 측이든 언제든 교체할 수 있어요. 언제든.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검경의 입장이면은 범인이지, 나쁜 놈 새끼, 쌍놈 새끼 이러지만, 배심원단들 중에는 경찰 자료를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그럼 배심원단들은 살인 계획서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들어와서 이 사건을 봐야 돼. 그럼 걔네들이 봤을 때는 과연 살인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할까에 대한 문제가 끼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건 계획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짜 난해한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사실 저는 다 아는 내용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마음이 똑같지. 우린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까도 뭐 아프리카 채팅창에서 그랬지만, 야 그럼 뭐 예언가요? 뭐 이러잖아요. 예언자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다 써내?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검찰, 경찰의 입장이죠. 알고 있으니까. 다만 증거 채택이 안 되니까 배심원단들은 관심이 없어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 사건을 구별하는 데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잘못된 증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따라 찾아야 되는 건, 확실한 건 가이 주니어가 굉장히 치밀했어요. 가이 주니어가 많이 준비한 건 시신 훼손이에요. 거기에 포렌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 영문명을 보면. 그러니까 얘는 포렌식 증거를 없애야 된다였어. 그러니까 법의학적 증거를 전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자기와 피해자들이 접촉했다라는 게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여서 막 뭐 화해약품 쓰고
막 그런 뭐 아프리카 뒷이야기에서는 제가 좀 더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진짜 좀 잔인한 얘기였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연관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서 이건 진짜 봐야죠. 저도 이거는 끝까지 네, 뭐 그 사건 그 이유에서 나중에 꼭 다룰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